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상공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가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미피아, 즉 미래부 마피아로 통하는 김용수 씨가 방송국을 만들 수도 또 없앨 수도 있는 자리에 앉았군요. 탄핵 국면 초기에 비워진 법무부 장관 자리, 그 자리를 채울 적임자가 없어서 애먹는 중인데 이런 자리는 아주 신속하게 채우네요. 왜? 말썽 빚는 방송을 다스리고 자기 편인 방송을 지켜주려고요. 네. 앞으로 5번 정도 알박기의 달인 황교안을 황교알로 부르겠습니다. 알, 네, 누군가의 모바일 상태를 두고 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 경기도 광명을 지역구 상공입니다. 이연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문재인 후보를 맹비난하더니 탈당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유지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라던 이연주 의원, 또 작년 8월 자기가 경기도당 위원장을 하면 문재인 지지율을 확확 올릴 수 있다던 이연주 의원. 네, 이젠 안철수 지지율 올려주려고 뜨는 모양입니다. 문모닝에 이어서 문바이라는 말이 생겨날 판입니다. 외교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순덕 할머니의 빈소를 찾지 않았는데도 직접 온 것처럼 방명록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드 결정 과정에서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윤병세 장관. 이렇게 해명하시죠. 나는 실제 투명인간이다. 그래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서명하고 왔다. 이렇게 말입니다. 어머, 유령이네. 광고 들으신 후에 김용민의 뉴스 농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김용민의 뉴스 농장. 요즘 국민의당이 집단으로 김칫국을 먹고 있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를 예언하더니 양강 구도로 갈 것이다. 이렇게 대선 판도를 예측했습니다. 김영환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일부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한 곳이 이제 그 가상 양자 대결 구도를 가정을 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를 이제 그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냈는데 이것이 이제 언론에서 인용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좀 반발을 했고 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무니없는 그 주장이고 또 터무니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양강 구도는 앞으로 대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지표입니다. 네. 양강 구도는요. 네. 실질적으로 양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양강 구도의 여론조사보다 더 벌어진 형태로 대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유표, 즉 떠다니는 표가 잠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온 것으로 본다면 알 수 없는 거지요. 최종 향방은. 보수 후보가 다시 힘을 얻으면 표가 또 떠다닐 수 있다는 점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 표가 최대한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호감이 보수 정당 지지로 흐를 가능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왔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발언입니다. 이번 대선이 보수 유권자들이 이제 어떤 표심을 보이느냐 이거에 향방이 좀 달렸다는 얘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도 공감했고 저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네. 그런 안철수 후보로 간 표심이 사실은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이렇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걸 이제 부유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런 분들의 표가 과연 이제 그러면은 선거 당일날 가서 직접 정말로 안철수를 찍을 표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해주십사.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후보가 좌우 어떤 이념적인 대결과는 상관이 없는 정말로 각각의 현안에 따른 실용적인 조치와 실용적인 해답을 찾는 정당이다라는 점을 얼마만큼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저희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민주당이나 문재인 캠프보다는 우리 국민의당 또 안철수 후보가 열려있고 포용적인 자세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가령 안희정 씨라든지 또 이재명 또 박원순 시장 이런 분들이 문재인 캠프 지지자들에 대해서 그 폐쇄성과 공격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친문 주변에 있는 인사들의 폐쇄성으로 인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상처를 받아왔고 또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지금 상처를 받아온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본다면 이분들이 투표 현장에 가면 당연히 안철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문모닝, 문애프터눈, 문이브닝, 문나이트 국민의당 연일 이제 문재인의 비호감도를 좀 높이기 위한 전략을 너무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비호감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근거 없이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게 이제 저희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네. 분명한 것은 지적할 만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 지적을 한 게 있으면 또 그쪽에서 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표 계산에 분주한 국민의당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캠프 측은 이 같은 선거공학적 셈법이 민심을 얕잡아 보는 단면이라며 개탄해했습니다.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 나온 전병헌 문재인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의 말입니다. 예, 국민들이 그건 당연히, 정당으로서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네. 여의도식으로 사람 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합집산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따라와라, 라는 식은 이미 전근대적인 그런 정치 방식인데, 이미 전근대적인 정치 방식은, 이번에 촛불 혁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쉽게
쉽거나 호락호락 따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자적으로 정당이 후보에 자기의 장점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지지를 더 높이 받아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희망 섞인 일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여전히 큰 격차이고 이것을 선거 기간 내에 줄일 수 없는 그런 격차이기 때문에 뭐 죄송합니다만 위스플 싱킹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대 안철수가 아니라 문재인 대 심상정의 대결 구도가 돼야 한다며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촛불 정신을 계승하는 구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자유한국당을 아예 투명정당 취급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 심상정 구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그게 촛불 정신을 실현하는 저는 시민들의 대선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가에 계속 떠도는 뭐 후보 간 연대, 합종 연횡 뭐 이런 설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구도로 몰고 가는데 저는 5당 체제로 5명의 후보 경쟁 체제로 선거가 치러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퇴출 대상이고요. 유승민 후보가 홍준표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면 저는 이제 대국민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후보하고 합치는 경우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주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호남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뜻이 많을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러면 뭐 지금 5당 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뭐 대선 출마 선언하신다는 뭐 김종인 전 대표, 뭐 정운찬 전 총리, 뭐 홍석현 전 회장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분들 그러니까 뭐 찻잔 속의 태풍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지금 집두절도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나이가 지금 30년인데 그런 분들이 이합 집산해봐야 저는 국민들 손바닥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권력을 도모하려고 했다면 당에 남아서 써야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킹메이커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죠. 괜히 쓸데없이 그런 말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는 이제 킹메이커 노릇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은 꼭 지킬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중간 단계에서 자체 평가를 할 계획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흐름에 따라서?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그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는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아니,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건데. 지금 미리서부터 내가 뭐, 나는 뭐,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전제를 하고서는 출발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근데 최근에 지지율 추이는 계속 그러니까 보고 계시죠, 대표님? 제가 뭐 지금 뭐 오늘 처음으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이를 갖다가 좀 냉정하게 관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다른 주자의 지지율 추이만 여쭐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대세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나는 뭐 선거에서 대세론을 주장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또 지지율 추이 가운데 하나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세에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읽으세요? 지난 며칠 사이에 뭐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뭐 그동안에 저희
지지율이 상당히 변화가 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 또 한 번의 변화의 기폭제가 바로 대표님이십니까, 그러면? 거기 보고 와야죠, 제가.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세계의 양자 토론, 문안 토론.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식목일 나무처럼 국민에게 그늘을 드리는,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려면 베어야겠군요. 도끼로. 한 대표님, 저랑 맞짱 한번 뜨려고 하는 모양인데 한번 옥상 같이 올라갈까요? 옥수수 다 털리고 임플란트 하기 싫으면 입 다무세요. 역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뭐든지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군요. 당신이랑 원고 없는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 아니, TV 대선 후보 토론 잡혀있는 걸로 아는데 무슨 끝장 토론입니까? 역시 저 안철수를 두려워하고 있군요. 2012년보다 1000만 배 강해진 걸 느끼고 있습니까? 두렵지 않다면 끝장 토론 회피하지 마십시오. 호호호호호호.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지요. 저는 다자 토론 싫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1대1 토론입니다. 1대1 토론 2012년에 한번 해봤지요. 뭐 특별히 잘하시지도 않더만. 역시 남자 박근혜답습니다. 원고 없이 토론하자니까 두려운 거지요. 쫄아도 이해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녹색 돌풍이 녹색 태풍이 되고 있으니까요. 녹색 돌풍이면 녹조라떼 말씀이십니까? 역시 우리 안 대표님은 더럽습니다. 찹떡이나 하고 말이지요. 경선 때 렌터카까지 빌려서 사람들을 동원했다지요. 정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못된 것만 배웠습니다. 지금 렌트카 이용자들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렌트카를 이용해서 장난질 치다가 쪽박 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쪽박 찬 채무자들을 비하하는 겁니까? 대선에서 쪽박 찰 안 대표님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쪽박은 당신이나 걱정하시죠. 최명길 의원에 이어서 이현주 의원까지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오죽 그 안에서는 답답하고 희망이 안 보여서 탈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저수지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호호호호호호. 저수지에 구멍이 뚫리다니요? 아니죠. 하수도로 오물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오물이 안 대표님 쪽으로 간다고 하지요? 오물? 지금 탈당하는 의원들 비하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저는 낡은 정치를 비난했습니다.
명분도 설득력도 없는 선거를 앞둔 이 앞집산, 이젠 근절해야 합니다. 그나저나 저는 안 대표님께 참 감사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의 바이러스를 몽땅 제거해 주시니 말입니다. 골칫거리들 다 데리고 나가셨어요. 역시 V3입니다. 사회자! 아니 왜요? 또 저한테 화풀이 하시려고? 안랩 주가 띄었나 봐라. 문재인도 V3 좋다고 하는데 이래서 그 문재인 안철수 둘 다 안 된다고 봐요. 아이고 이님 나오셨습니다. 드디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더군요. 내가 명색이 대선 후보라고. 그건 이젠 너도 나한테 대한 그 지랄을 그만해야 한다고 봐요. 뭐 느끼는 거 없냐? 제가 오라고 한 적은 있지만 나가시라고 한 적은 없었지요. 이거 패권의 수계, 말꼬리 잡는 꼬라지하고는 그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로 읽는 네가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어이 V3 안철수, 넌 어떻게 생각하니? V3이 뭡니까? V3지요. V3를 만든 저 안철수, IT와 포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포차 산업혁명은 뭐야? 포장마차 산업혁명? 포장마차가 산업혁명을 이끈다? 그 발상이 무척 새롭다고 봐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좀. 야 똥보, 넌 그 포장마차에서 뭐 먹다가 흘리면 항상 배 위에 국물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똥보 세탁비가 많이 나온다고 봐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야 똥보, 그래서 검은 옷 많이 입고 다니지? 국물 떨어져도 흔적 안 남기게. 맞지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좀.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할게요. 외교부 장관 윤병세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 찾아가지 않고서는 방명록에 지 이름을 남겼다고 봐요. 꼬붕을 시켜서 쓴 거지. 자, 윤병세가 속한 외교부는 청사가 어느 도시에 있을까? 이것이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정답. 네, 문님 정답은요? 행정중심 복합도시죠. 세종시. 세종시에는 외교국방부처가 갈 수 없지요. 정답은 과천. 네, 둘 다 아니었습니다. 자,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느 도시에 있느냐,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정답은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이메일 주소, 사연도 함께해요. 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선물해 드립니다. 문안토론 마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 써. 한겨레 이승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이 소식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경남 선관인가요? 여기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거는 공직선거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질타를 한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김용민 선배님이 자유한국당에 남았으면 경쟁자일 수 있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경쟁이 안 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말을 섞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 이 선거법을 창조적으로 해석한 이 홍준표 지사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김용민 선배님 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리는 제가 지죠, 사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경남도 선관위가 오늘 입장을 낸 것은 경남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홍 지사가 그 경남도지사를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잖아요. 예비 후보 등록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지자체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사퇴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면 9일이 됩니다. 9일. 근데 이게 여기에 빈틈이 있더라고요. 이 사퇴 의사를 밝힐 때 경남도의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관위와 행자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 지사가 취하려는 게 9일 자정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이 되기 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고 늦게 경남도의회 의장한테 통보를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선관위 통보가 하루가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걸 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남 선관위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보궐선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입장을 냈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 법상 이렇게 하더라도 처벌을 하거나 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경남 선관위도 제도 개선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모호하게 그냥 마무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홍 지사를 비판을 했지만 이거를 막을 수는 없다는 해석을 한 거죠 지금. 네. 네. 그런데 이제 경남도 선관위가 이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근데 여영국 경남도 의원 같은 경우 어제 CBS 라디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홍준표 지사를 압박할 수단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수단이 지금 현재로서는 전무한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선관위 해석을 어쨌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관위에서도 이게 처벌 규정이나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하니 이게 여론의 압박이 있지 않는 한 이 홍 지사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 꼼수가 지금 현실화될 가능성도 지금 큽니다. 네. 결국 이제 경남도 선관위도 보궐선거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가 압박을 느껴야 하는 것이 정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이제 유일한 수단인 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경남 도민들한테도 예의가 아닌 게 그 공백 기간이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거를 대행 체제에 맡긴다는 것도 기존의 지자체 정신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뭐 문제 삼는 경남도 국회의원은 없습니까? 자유한국당 안에? 지금 침묵을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참 한심합니다. 참 한심해요. 지금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침묵을 하거나 모른 척 외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직권남용 혐의로 뭐 시민단체 쪽에서는 고발하겠다는 입장인데 그것 소용없나요? 그럼? 이제 그게 수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게 되잖아요. 결국 이게 만약에 수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9일이 지나고 그대로 절차가 진행돼 버리면 이게 초유의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선거 전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겠죠. 뭐 어차피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이승준 기자님. 어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룸에 나와서 그 진상을 핀 것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지층들에게는 뭐 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해당할 텐데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할 것이 뻔한데 홍준표 지사가 이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핵심 지지층들에게 어필하면서 이제 보수 후보는 자기라는 거를 더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 의도가 보이고요.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탄핵 국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미운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에게 대놓고 어제 뉴스를 보면 면박을 주면서 자기들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그 정도 의도로 보입니다. 사실 뭐 더 이상 홍준표 지사가 다른 외연을 확장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지층 결집시키면서 어쨌든 자기한테는 이번 대선이 남는 장사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정치적 인지도도 올리고 세도 만들고 사실 당내 권력이 없는 아웃사이더였잖아요. 그동안. 당내 어떤 헤게모니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한 포석으로 옆에서 보기에는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선 전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의도보다는 대선 이후 부주공산이 된 보수에서 헤게모니를 주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보수, 그러니까 진보 좌파들과도 토론 자리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보수 주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이렇게 좌충우돌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의도로 보이고 아마 이제 홍준표 지사는 아마 이유를 볼 것 같아요. 내년 뭐 지방선거든 앞으로 자기의 행보에서 이번 대선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회니까요. 이 사람한테는. 이분한테는. 아니 그렇다면은 이번 대선에서 불출마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대로라면 출마를 해서 최대한 자기의 세를 만드는 게 낫다고 보이죠. 그렇죠. 하지만 뭐 정치는 또 변수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또 가능성이 나오면 불출마 카드도 만지작거릴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 봤을 때는 불출마보다는 직진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보면 완주할 것이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완주하는 거예요. 당연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대선 이후를 노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유승민 쪽은 어쨌든 다른 보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승민 후보 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보수층에서 누가 차기 주자이냐 이런 것들을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지, 안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대선 이후에 보수 진영 재편될 때 주도권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서 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수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중도 사퇴를 한다? 유승민이? 그럼 이제 바른정당은 증발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바른정당은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주자들은 끝까지 가는 것이 목표고 목적이고, 그런데 이 양자 대결 구도로 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뭐 일정 부분 정치적 의도도 있고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 쪽에 지지세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언론들은 사실 그동안 뭐 정치 보도의 나쁜 폐해 중에 경마식 보도의 관행 속에서 어쨌든 두 사람이 양자 대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또 실제 선거에서는 사표 방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 대결로 몰아가는 것 자체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걸 활용해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뭐 언론이든 아니면 일부 세력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양자 대결보다는 차라리 뭐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양강 구도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1, 2위 지지율이 좀 높고 3위부터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양자 대결이라는 표현보다 양강 구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치 중립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양강 구도 속에서 그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이 지지하는 분들이 저기 문재인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우리 당 후보 말고 될 수 있을 만한 안철수를 밀자, 이럴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저는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분들 같은 경우가 소수잖아요. 유승민, 홍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유승민 후보 쪽을 지지하는 층들의 일부 이탈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철수와 유승민 후보가 정당은 다르지만 약간 이미지나 아니면 그 한국 사회 개혁 방향에서 좀 비슷한 점이 보이잖아요. 좀 더 온건하다고 포장도 돼 있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이탈이 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홍준표 지사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골수 지지자들이고 TK 중심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안철수 대표 쪽으로 표를 간다는 쉽게 예측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찰떡궁합입니다. 자,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탈당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니 이 양반 왜 탈당하는 겁니까? 일단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탈당을 만지작거린 적이 많았어요. 안 대표가 뜰 때,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입당하기 전, 그 다음에 민주당 입당을 다시 탈당했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친아니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안철수 후보의 노선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을 많이 표시했고 탈당들을 고민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 쪽의 지지세가 오르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뭐 생각했던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결심을 한 것 같고요. 요 움직임이 뭐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하지만 뭐 흔히 말하는 민주당 내에서 비문 또는 반문을 표했던 의원들 중에는 아마도 탈당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그래요. 박영선 의원, 이철희 의원, 이종걸 의원, 이분들도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쉽게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민주당, 그러니까 뭐 이철희 의원은 지쳐두고서라도 박영선,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쌓아온 커리어나 그동안 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박영선 의원은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기도 했고, 그래서 쉽게 탈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들에게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탈당을 아무리 탈당을 하더라도. 근데 명분을 지금 만들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제 명분은 저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뭐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 대표가 오늘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아마 그쪽에서 뭐 개헌이든 아니면은 뭐 반문이든 이런 전선을 칠 경우에 그리고 그 전선이 조금 더 뭐 위력을 발휘할 경우에는 그때 다시 한번 또 탈당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참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선대위 구성 때 친문이 패권을 안 버리면 비문 일부 탈당 고민 중 이런 기사가 떴단 말이죠. 뭐 비주류 한 10명이 밤에 별도 회동을 갖는다. 이런 기사가 어제 났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네, 당연히 원래 그동안 민주당 갈등에 있어서도 항상 비문 의원들이 10명에서 뭐 20명, 3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항상 이럴 경우에 이제 회동들이 있고 이어지는데 실제로 정치인들은 몸이 무겁습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지역구 주민들 설득해야 하는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탈당하는 의원들이 뭐 수십 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간 의원들은 또 그보다 안 되잖아요. 다들 자기의 정치 생명도 고민해야 되고 하다 보고 또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어쨌든 지금 1위인 상황에서 섣불리 몸을 옮겼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의 안위에서 고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이 작은 움직임을 좀 크게 보도하면서 눈에 띄게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어쨌든 좀 기다려봐야 되고 현실적으로 또 그게 가능할까도 또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전부터도 이제 같은 더불어민주당 내의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 뭐 18원 입금 이건 좀 자제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겠고 또 이분들에 대한 비판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 방식이 그 어떤 그 비판의 금도를 넘어선 이런 차원이라면은 이거 괜한 또 쓸데없는 그 감정선을 자극하는 그로 인해서 이를 그르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자제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정책과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회초리를 당연히 때려야겠죠. 하지만 이 당내에 이 감정 싸움을 하는 회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이제 다들 분노하시고 열받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사실상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면 하지만 잘못할 경우에는 또 회초리를 때리셔야죠. 국민들이고 표를 주시는 유권자들이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이건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들이 안철수 후보를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오늘 그 한겨레 신문 일면 제목도 이건 너무 안철수 전 대표 쪽의 선거 아니냐 이런 또 그 비판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를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뭐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도 자기들이 믿었던 보수 언론마저 자기들을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아니 섭섭할 것 같아요 실제로.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쨌든 안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과대 포장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또 종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문재인 대표가 종편이든 여러 가지 것들 비판했던 거에 대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있는 것 같고요. 뭐 한겨레 신문 저희 일면을 해명인지 변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후보가 아니면은 그 어떤 정치인이 한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결국 제목으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했던 당선 수락연설 중에 일부분 아니었어요, 그 제목이. 네, 맞습니다. 사실상 편집 기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뽑는다기보다는요, 특히 뭐 지금처럼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어떤 뭐 특정 후보를 밀겠다는 식으로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그럴 시간도 없고요, 편집 기자들이 그 제목을 뽑을 경우에요. 대부분 어쨌든 그 말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옮기는 제목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저희 한겨레 신문의 일면이 그렇게 나온 걸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됐을 때 그 이튿날 지면 일면 제목은 문재인 두 번째 대선 도전 국민이 집권해야 정권 교체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의 시간이 오니 문재인 시간이 가고 있다. 이렇게. 뭐 뚜렷하게 어느 한쪽을 밀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한 면이 있는데 여하간
그것만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아유, 지지하시는 분들에서는 마음이 상하실 수 있고 또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일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연설이나 말한 것 중에 제일 인상적인 부분들을 뽑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이슈도 한번 다뤄보죠. 그 신현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비방글, 이게 최초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고요. 또 서울경찰청이 그 신현희 구청장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지가 인마이 포켓했다, 이런 또 보도를 냈단 말이죠. 일단 국정원 전 직원, 이게 30년 동안 국정원에 있다가 2013년에 퇴직하신. 또 김어준 총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라면서 SC라고 하는데 현재 그 정보통신 회사의 대표로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 국정원과 뭐 연관이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이건 언론들이 취재를 해봐야 되고 또 정치권에서 밝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신현희 구청장의 행보가 좀 수상스러운 게, 작년에 그 신현희 구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기사나 뭐 이런 거에 댓글을 따로 다는 전담 조직을 운영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 공무원 몇 명이 신현희 구청장의 기사마다 뭐 옹호하는 댓글이나 아니면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글을 담겼던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짜뉴스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한 분이 얼마나 연관성 있는지 더 취재를 해봐야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나름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쨌든 되게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도 더 지나친 뭐 비방들이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찰 조사든 선관위 조사든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알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겨레가 아주 지속적으로 또 취재를 해주실 거죠? 네,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승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씁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 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 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대한민국 대청소.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운동가 안진걸 선생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제 출범한 2017 대선 주권자 행동. 아주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아는데 촛불의 또 진화 아니겠습니까? 그저께, 어저께, 오늘까지 나름 언론 보도도 계속되고 있고 촛불혁명이 끝나서 계승하는 게 아니라 촛불혁명이 지속되는 와중에 우리가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정권 교체로 또 우리 촛불 집회에 나왔던 그 수많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열망, 무엇보다도 헬조선의 양극화와 민생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국민들도 먹고는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열망을 담아서 대선이라는 엄청난 공간에서 최대한 많은 좋은 정책과 공약이
약속이 되고 실행이 되는 공간을 만들자. 예. 그리고 국정원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보훈처라든지 이놈들이 또 어떤 식으로든지 불법 부당의 선거에 개입해서 적폐 세력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대응도 하자. 기본적으로는 적폐 세력의 연장으로 대선 후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름도 그동안에는 무슨 유권자 네트워크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훨씬 좀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캠페인 해보자, 운동을 해보자 해서 2017 대선 주권자 행동으로 지었고요. 400개 가까운 단체들이 지금 참여해서 그렇군요. 촛불혁명이 지속되는 와중에 대선 대응만 특화해서 한 번 더 제대로 된 정권 교체, 특히 완벽하고 최대한 좋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지금 이런 운동에 돌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뭘 합니까, 이 단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동안 촛불 시민들이 집회장에 나와서 외쳤던 여러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못 살겠다, 재벌을 계약해야 된다.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최저임금 10,000원으로 해야 된다. 남녀 간의 차별을 줄여야 된다. 전월세 상한제 만들어야 된다.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선거연령 18세 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각종 정책들이 제시가 됐었잖아요. 예. 그것들을 다 모아서 30대 과제, 40대 과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예. 그걸 발표하고 후보자들에게 정당에 전달해서 약속하게 만들고 공약하게 만들고 그것을 약속하지 않거나 공약하지 않은 적폐 세력 또는 반대 후보는 국민들에게 그걸 과감히 알리고 규탄하고 예. 유권자들이 나서서 심판할 수 있게 오히려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물론 유권자들과 함께 같이 심판하는 운동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후보들이 내는 여러 정책이나 공약들 중에 우리 국민들이 살펴봐야 될 것들 또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잘한 건 잘한 것이고 별로인 건 별로인 거라고 이렇게 평가도 하고 검증도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요. 예. 그걸 위해서 후보자들을 초청하는 토론회도 하고 또 후보자들이 유세하는 곳으로 가서 예. 게릴라 캠페인 예. 이런 정책과 이런 공약이 필요합니다라는 호소하고 당부하는 그런 저희는 그것을 섀도우 캠페인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내각으로서 섀도우 캐비넷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림자처럼 쫄쫄 따라다니면서 좋은 정책이나 공약을 꼭 약속하게 하고 예. 이미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좀 더 그것을 강조하고 부각시켜달라. 반드시 거듭거듭 그 의지를 표명해달라라는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들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캠페인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보훈처, 자유총연맹 또는 뭐 일부 경찰 조직 또는 퇴역한 공무원 조직들이 선거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그런 황당한 불법 부당행위가 있었고 관변단체들의 그런 편파적인 정치 개입이 있었습니까? 다 주로 이분들이 보면 개혁 세력이나 진보 세력을 빨갱이로 몰고 적폐 세력들, 반개혁 세력들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예. 댓글 공작이 그런 것이잖아요. 여론 조작이 그런 것이고요. 그렇죠. 관변단체들 동원해서 돈으로 동원하고 이념으로 동원해서 엉뚱한 짓 시키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행위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활동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부터 자유총연맹 앞으로도 가고요. 국정원으로도 가서 그런 일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떻게 대선 행동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따라다닙니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나올 자격이 없는 후보잖아요. 사실 자유당의 대선 후보는 우리 김용민 당원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글쎄 말입니다. 합리적인 보수, 중도적인 보수, 양심적인 보수로서 박근혜 세력의 척결을 오히려 약속하게 했다면 그렇죠. 저희가 자유당도 만나고 그랬을 텐데 예. 지금 홍준표 후보는 입만 열면 막말에 본인도 재판을 받고 계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인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 자유당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력이 박근혜 최순실 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세력들이잖아요. 예. 지금도 국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이 거짓말하고 있고 모든 언론이 거짓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병적 주장을 하는 분들인데 그런 정당에서 후보를 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홍준표 후보는 따라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자유당이 박근혜 최순실 비리를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전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보수 세력들 중에도 박근혜 최순실의 행태를 규탄하고 그들과 결별하고
정말 환골탈퇴하겠다.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보수가 되겠다면 바른정당에서 일부 그런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까지 제가 무조건 외면하고 무조건 규탄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세력과 적폐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만은 그 박근혜 최순실 세력과 적폐 세력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걸 함께 비판하고 그걸 탈피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함으로써 진정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통합이 이루어진 대한민국, 예. 균형이 잡힌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민들이 또 이 촛불의 범위를 성주로까지 확대를 했는데 성주 평화버스가 4월 8일에 예정돼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가 20일차까지 있었고 이번 주 토요일 없으니까 또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한 멘붕이란 분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3월 달에 1차 평화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 21차 범국민 행동을 했었거든요. 이제 4월 15일 날 22차 범국민 행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성주로 김천으로 2차 평화버스가 떠납니다. 그래서 지난 1차 3월 달에 1차 평화버스에서는 한 5천여 명 정도 연인원 참여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경북 성주군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였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긍정적 평가해 주시던데요. 이번에는 10,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모여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성주로 또 옆에 인근 김천에서도 지금 매일매일 촛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주에서 오후 3시에 집회를 하니까 끝나고 급한 분들은 이제 동네로 돌아가셔야겠지만은 시간이 되는 분들은 김천에 7시에 또 촛불 집회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도 서울 강동구 주민들이랑 같이 여러 명 연락해서 같이 내려가기로 했고요. 제가 또 일하고 있는 참여연대에서도 버스 한 대 또는 2대를 목표로 시민들과 회원들과 함께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들마다 뭐 10명 안팎에서 많은 100명 안팎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전국적으로 성주로 사드로 도둑 사드, 알박기 사드, 경제 파탄 사드, 평화 파괴 사드, 지역 공동체 파괴 사드입니다. 정말 백해가 무익하거든요. 담배는 전쟁은 일으키지 않잖아요. 자기 건강만 백해 무익이지. 근데 사드는 잘못하면 전쟁 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부가 무대책한 거거든요. 개성공단으로 우리 중소기업들과 관련자들 다 죽이더니 또 사드로 또 죽이는 거거든요. 사드는 절대 안 된다는 건데 정 백벌 양보해서 사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박근혜 황교안 이런 적폐 세력들과 퇴진당하고 심판당한 세력이 하는 게 아니라 바뀐 정부에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비준도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4월 8일이 그렇고요. 4월 15일에 또 촛불을 들지요? 예, 맞습니다. 3월 달에 21차 범국민행동까지 제가 했었잖아요. 4월 15일 날이 이제 22차 범국민행동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그래서 좀 쉬셨기 때문에 4월 15일 날은 정말 많이들 나오셔야 되는 게 4월 16일이 세월호 3주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세월호가 인양이 되긴 했지만 아직 진실이 인양된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적폐 세력들은 또 해수부는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진실을 세월호 7시간 때 뭘 했으며 왜 구조하지 않았으며 왜 사고가 났는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습자를 또 빨리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단 사회단체들과 미수습자들과 4.16 연대 세월호 가족협회가 다 같이 또 우리 국민들 마음 모아서 운동을 하고 있지만요. 더 큰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줄 때가 되어 있다. 이런 거고 사드라든지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역사교과 국정화라든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노동계약 정책도 계속되고 있고 무슨 규제 프리존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이런 것도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황교안이가 막 인사도 해요. 마사 회장도 임명했죠. 방통위원도 임명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본인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사실 본인이 지금 처벌받고 심지어는 구속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선 국면이니까 그냥 관리 내각으로서 그런 역할만 일정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정말 대통령 코스프레로 인사권까지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하지도 않은 인사인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월 15일 날은 더 확실한 적폐청산
황교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관리만 해라. 예. 아니면 바로 사퇴해라.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 진상과 진실까지 완전히 양해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촛불혁명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대선은도 촛불혁명의 정신이 구현되는 대선이어야 된다라는 절박하고 강력한 외침을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대선판 보면 상황이 묘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게 반개혁 세력들이 개혁 진보 세력들을 계속 공격하면서 합종연행과 기사회생을 도모하고 있는 흔적이 보이거든요. 예. 이거 촛불 민심 이거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단호한 규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해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황교안인데, 예. 예, 맞습니다. 황교안뿐만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 일부 후보 세력들도 촛불혁명의 정신을 철저히 계승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자유당이나 적폐 세력하고 연합을 꾀한다거나 꿈꾸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촛불 민심이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예. 뭐 지금 이 순간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규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육축권자로서요. 예. 그다음에 그런 정신으로 4월 15일 날 모여서 적폐 세력과 연대하거나 적폐 세력을 비호하거나 적폐 세력과 야합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리고 그런 세력은 그걸 시도하는 세력마저도 촛불 혁명이 촛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메시지의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앞서서 이제 대선 행동 말씀하셨는데 총선 때 총선넷 활동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몇 번 소개해 주셨는데요. 예. 예전부터 우리 국민TV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께서도 아실 거예요. 네. 작년에 총선넷이 새누리당 중심으로 물론 일부 야당 의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많은 후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후보들에 대한 낙선운동 전개하다가 선거법으로 22명이나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온갖 고초를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워낙 그 촛불혁명 국면이나 대선 국면이 크다 보니까 작년 총선넷이 겪었던 고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재판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그래도 우리 김영브리핑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라도 총선넷이 무려 22명이나 기소가 돼서 예. 재판을 3번 받았고 앞으로도 4번째, 5번째 재판이 기다리고 있다. 예.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이 아마 검찰을 동원해서 조직적으로 야당이 승리한 것에 대한 보복과 탄압을 시민사단체인 총선넷에게 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 그 증거는 선관위에서는 4월 10일 날 작년에 딱 2명만 고발했습니다. 안진걸 저하고 인천 평화복지연대의 이강호 사무처장 이렇게 2명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고발했는데 검경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를 확대해서 무려 22명을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정권 차원에서 공작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서야도에 대한 분풀이, 보복, 화풀이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판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검찰이 구형은까지는 안 했고요. 예. 검찰 계속 나와서 마치 그동안 총선내 캠페인 할 때 전혀 선관위에서 지적이나 주의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현행선거법상 허용되어 있는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예를 들면 오세훈 후보 같은 사람들, 윤상현 후보 같은 사람들 정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앞에서 절대 이런 사람들은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낙선 대상 후보로 선정했다는 기자회견을 한 걸 지금 문제 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누가 나쁜 후보였나 30명의 낙선 대상 후보 중에 오스트 10을 뽑는 그런 온라인상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여도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을 더 나쁜 후보로 선정해서 집중 낙선운동을 할 것이냐 아닌 의견 수렴 절차이자 온라인 낙선운동 이벤트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건 다 선거법상 허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신고 여론조사로 몰아가지고 지금 기소를 강행했거든요. 듣고 보시면 별것도 아닌 것을 기소를 했다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기자회견이었는데 기자가 쪽맞으니까 집회라는 식으로 부당하고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법정에서 그런 공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민변 참여연대 변호사님들이 적극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번째, 5번째 재판이 계속 열릴 예정이고 올해 안에는 1심 선고가 있을 건데 저희는 상식적인 재판부라면 무죄 선고를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 시민단체 보기에는 별거 아니어도
그 자들은 매우 큰일 아니겠어요? 예, 그럼요. 총선 내 이렇게 재판받으러 다녀보면요. 뭐 하루 종일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도 너무 시민단체 간사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저희도 목숨 걸고 여소야대라든지 정말 나쁜 후보, 특히 박근혜 정권 심판에 의해서 나서다 보니까 목숨 걸고 했는데, 저희는 뭐 일상적인 활동을 뭐 자연스럽게 한 거라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난리가 난 게 맞죠. 왜냐하면 이노근 후보, 오세훈 후보, 윤상훈 후보, 수도권에 나름대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내노란 후보들인데,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해온 시민사단체들이 뭐 야당과 교류하고 협력해서도 아니고, 정말 자발적으로 1000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낙선운동 이벤트 해가지고 집중 낙선 대상 후보도 10명을 뽑고 그리고 후보 사무실 와서 직접 낙선 기자회견도 하니까 적잖이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전처럼 뭐 얼마나 파괴력이 있었는지는 미지수이고 예전처럼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박빙의 선거에서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이렇게 승부가 갈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요 시민단체들이 그 동네에서 공신력 있는 NGO들이 계속 이 사람은 반민주 후보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한 후보이고 서민들이 한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 후보이고 박근혜의 딸랑이 후보이고 뭐 이런 지적을 하면 유권자들이 그걸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되면 찍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이게 바로 유권자 운동의 위력인 겁니다. 그래서 낙선운동이 필요한 거거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운동도 할 수 있는 거지만요. 그래서 선거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방법적으로 피켓이나 현수막이나 위임물을 못 부리게 되어 있어서 문제이지. 그것도 저희들은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관위도 스스로도 그게 문제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는 조항이거든요. 그걸 지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진 탄압을 한 거로 봤을 때 여소야대에 대한 분풀이 보복, 그다음에 대선 때 못 나서게 하려고 하는 사전 경고 이런 것을 강하게 시민사단체한테 날리고 탄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무리수를 계속 뒀기 때문에 우리 촛불혁명 같은 위대한 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쫓겨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민사단체 비판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공작을 해서 죽이려고 하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빨갱이로 몰고 백남기 어르신 가족을 살인자로 몰고 일회생들이 정당한 투쟁하는데 수천 명의 경찰을 해머를 들려서 침탈하게 만들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만나자마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끌어내리는 투쟁이 났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총선 내 사건도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짓밟은 사건이라고 다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내 재판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사실은 시민단체가 계속 막힌 담을 뚫어오면서 선거에서 시민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또 다양한 후보들에 대한 건강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토대를 닦아왔던 그런 주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뭐 보수적인 후보도 있을 거고 진보적인 후보도 있을 텐데 부적격자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적격자가 어떤 사람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막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듣고 잊어먹어버리기도 하고 또는 동네에 가서는 안 그런 척 하는 놈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순천의 이정현 후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지역에 가서 저희가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지역의 NGO들과 함께. 이 지역의 후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이런 거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했느냐라는 가치 판단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그건 유권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데 최소한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우리 국민적 합의나 시민사회 공감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그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그 지역의 NGO들하고 같이 선정해서 알려드리는 낙선 캠페인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공익적인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참여연대에서 CJ 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제기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CJ하고 대한통운이 같은 회사인 모양이죠? 대한통운을 CJ가 인수해가지고 CJ 대한통운으로 이제 출범한 지는 꽤 좀 됐는데요. 그래서 CJ 대한통운으로 다니고 이제 우리 택배업계 1위입니다.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고 뭐 나름 국위선양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그다음에 택배 노동자들이 뭐 노조를 만든다든지 뭐 모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옛날 삼성 계열사 있잖아요. CJ도 그쪽 가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삼성의 기운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택배 노동자들이 모임하는데 몰래 사찰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택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통운 택배 직원들이 CJ 대한통운 택배 직원이 아닌 거예요. 역시 간접 고용 비정규직으로 해놔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점으로 이렇게 다 외주화 이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옷은 CJ 대한통운 옷을 입고 있어도 실제로는 CJ 대한통운 직원이 아닌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땀과 노동으로 많은 이유는 거두면서도 실제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우 개선을 대리점주들한테 이야기하면 대리점주들은 실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모임을 만들면 대리점주들도 물론 간섭을 하고 방해를 하지만 CJ 대한통운 본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간섭하고 사찰하고 문제를 삼는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드디어 용산 지점에서 그런 노조 활동을 하던 분들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다른 데로 취업하려고 했더니 취업 불가 명단으로 뜬다. 이런 대리점주가 그런 증언까지 취업 불가 명단이라는 대리점주의 그런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요. 또 최 모 씨, 뭐 배 모 씨, 박 모 씨, 김 모 씨 등은 대리점을 교란하는 나쁜 인간들이기 때문에 절대 취업시켜서는 안 됨 이런 문자가 또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본사가 안 보냈다 하더라도 지사가 보냈다거나 아니면 본사의 지침을 받은 대리점주가 보냈다거나 다른 대리점주들한테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처럼 치밀하고 체계적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예전에 그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 현장에 투신해서 노조 만들 때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렸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일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의혹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가능성이 높은 정황으로 지금 평가가 받고 있고요. 국내 택배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이 거기 노동자들 바로 직접 고용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처우 개선에 나서고 그분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거나 모임을 활동하는 것 자체는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대한통운 법을 어기진 말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블랙리스트 이런 것은 다 업무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도 될 수 있고요. 헌법상에 어디 취업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재벌 대기업의 위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해서 다른 대리점이나 다른 회사 이 사람 취업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압력을 행사한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전형적인 업무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정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어떤 모임을 만드는 건 헌법상에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그리고 대리점주들이 상대하는 건데 어차피 대리점주들이 상대하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노조를 상대하기 싫으면 근데 원칙적으로는 원래 직접 고용하는 게 맞고요. 자기들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대리점이라는 형태로 자영업자로 이렇게 둔갑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동 현장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T브로드, LG U+, 그 인터넷 설치 기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옷은 재벌 대기업 옷인데 실제는 직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악한 처우에 산업재해 저임금이 시달리는 겁니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 직접 고용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 직접 고용이 정 어렵다면 원청으로서 처우 개선에 그다음에 그분들이 고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의 축구박스입니다. 이번 촛불의 발화점. 작년 10월 25일 JTBC 뉴스룸의 태블릿 PC 보도로 꼽힙니다만 더 깊숙이 파고들면 이화여대생들의 최경희 총장 사퇴 요구 투쟁이 있었습니다. 이화여대가 교육부 지침이라 할 수 있는 미래라이프 대학의 신설을 교내 구성원의 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학생들과 충돌을 빚었고 그 갈등선에서 정유라 특혜 입학, 특혜 학점 부여 문제가 불거지게 됐습니다. 최순실 씨의 자녀가 발그닥 훅 하면서 B학점 이상을 따갈 때 학생들은 그동안 대형 강의가 많아서 상대평가 때문에
점수를 내기 위해서 1, 2분 지각하지 않기 위해 정말 땀을 내가며 뛰고 아파도 꼬박꼬박 출석해야 하고 밤을 새서 과제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해도 100명, 200명을 듣는 대형 강의 때문에 C+ 학점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학교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동안 대학교의 총장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화여대 학생들이 없는 최순실 게이트는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당시 학생들이 농성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민중가요? 아닙니다. 대중가요입니다. 바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인데요. 걸그룹의 노래가 투쟁가로 승화되는 현장,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다시 만난 세계, 만나보실까요?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만나볼까요? 네, 오늘 하늘이 비가 올 듯 말 듯 하네요. 거긴 어떻습니까? 비가 옵니까? 같은 서울인데요, 뭐. 비슷합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시집 같은 에세이집 하나 골랐습니다. 예. 언젠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예, 예, 예. 환경보호의 수호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레이첼 카슨이 화학 살충제의 위험성을 경고한 책이었죠. 예, 예. 그 레이첼 카슨이 쓴 책 중에 그 로저라는 아들하고 쭉 여행을 하고 자연을 관찰하면서 쓴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레이첼 카슨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마지막 노래고 원 제목은 당신의 자녀가 자연에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라.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진정하는 마음에서 예. 이 책의 몇 구절 읽어드리면서 자연에서 뭘 배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사간 집이 좀 오래된 낡은 곳입니다. 나무들도 많고 새들도 우짖고 그러는데 뭐 아침이면 집 앞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바라보면은 새소리도 들리고요. 아주 까칠한 나무에서 싹이 돋기도 하고 지금 목련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그랬어요. 예. 밑에 보니까 이 작약도 이제 막 싹을 튀어 올리는 것 같고 저 이런 새순이 이제 피어 올라서 얼마나 흐드러진 꽃을 피울까 생각하면은 뭐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예. 우리 김 PD도 따님하고 종종 밖에 나가서 새소리를 듣고 그러시나요? 아이고, 제가 평생 소원이 멍 때리고 있기입니다. 멍 때리고. 한 번도 최근에 멍을 때려본 적이 없어서. 아, 우리 김 PD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건. 아, 예. 멍하니 게으를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게 있는데. 예. 나중에 예쁜 따님의 원망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어떻게 돈으로 그건 안 됩니까? 아, 어림없습니다. 아, 어림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예. 아이가 예. 한번 한가롭게 손잡고 산림욕장이라 그러죠? 아니면은 숲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책은 우리 김 PD를 위한 그 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유,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정치적인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예. 틈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잠깐 오늘 휴직이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비 오는 날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비 오는 날은 숲을 걷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다. 촉촉하게 젖어있는 날보다 숲이 생명의 숨결을 세차게 내뿜는 날은 없다. 상록수의 가느다란 잎사귀가 은빛 모자를 쓰는가 하면 양치류는 열대숲의 무성함을 닮아가고 숲의 모든 잎사귀와 풀의 끝자락에 맑은 수정 방울이 맺힌다. 겨자색, 살구색, 진홍빛, 약간은 생소한 빛깔들의 버섯들이 부식토 바깥으로 한껏 고개를 쳐들기도 한다. 숲의 전경이 아닌 배경을 이루던 이끼는 푸른빛과 은빛에 젖은 신선한 자태로 전경이 된다. 젖은 대지와 하늘이 비록 우울해 보이는 날이라 해도 자연은 그런 날에 합당한 선물을 준비해두고 있다. 그 선물은 물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여름 로저와 나는, 이 로저가 아들의 이름입니다. 예. 나는 흠뻑 젖은 숲을 오래도록 말없이 걸었다. 로저도 나도 아무 말 없이 걸었지만 자연이 준비한 선물을 로저가 즐기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하면서 이어지는 글입니다. 부탁하는데 우리 따님하고 아님하고 이런 날 일 다 접어두고 예. 숲을 거니는 것도 아니면 뭐 그 둔치길을 걷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지금까지 걸었던 숲길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숲길이 통도사 입구에서 통도사까지 들어가는 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길도 있고, 예. 숲길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예. 제주도에 가면 사려니 숲이라고 있잖아요. 사려니 숲. 예. 네. 그 숲길도 아주 기가 막히고요. 또 여기 주황산. 예. 산이긴 한데 그 정상쯤에 가는 그 숲길도 자작나무와 함께 아주 절경을 펼쳐 보여줍니다. 오늘 같은 날 하늘에 짓눌리지 마시고 예. 숲길을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네. 또 하나의 눈이라는 글입니다. 자기 아이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나 지식을 별로 지니지 못했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내 아이가 그런 측면에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그렇다고 지레 단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 해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대부분 무척 쉽다. 아이나 부모의 자질이나 재능, 지식이 어떻든지 그리고 어떤 장소,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아이와 함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은가? 새벽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은가?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의 한가로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은가? 한밤의 하늘에 흩뿌려진 무수한 별들의 속삭임은 들을 수 있지 않은가? 바람이 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지 않은가?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교양하게 흠뻑 젖을 수 있지 않은가? 바람이 처마 끝을 맴돌며 내는 화음을 감상할 수 있지 않은가? 아파트 한 모퉁이를 휘감아 도는 바람의 목소리에서 신비를 느낄 수 있지 않은가? 바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가? 바람의 고향은 어디이며 바람의 안식처는 어디인가? 네. 어떻습니까? 좀 미안하죠? 네, 매우 미안합니다.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부모나 이런 어른들과 함께 바다를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소리를 듣고 별을 보고 했던 경험만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또 중2병 앓는다고 혼낼 줄만 알지 부모들은 왜 아이가 저럴까? 저 아이의 메마른 감수성은 어디에서 비롯한 것일까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얼굴이잖아요. 예. 표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혹시 어린 아이가 있거든 손잡고 한번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꼭 한 구절 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 사실 이게 아주 매서운 학자였잖아요. 이 레이첼 카슨이. 예. 온갖 재벌들과 권력과의 싸움을 해나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자들과의 정말 전투적인 자세까지 취했던 사람인데 그 이면에는 이런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가 깃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싸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들이 날카로운 무기만 이렇게 벼려서는 그 싸움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고들 합니다. 이런 자연이든 인간이든 그 깊은 이면의 풍경들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우리가 원하는 자연이 어떤 자연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조금 보겠습니다.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능력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어느 봄날 아침에 울려 퍼지는 새들의 노래를 듣지 못한 채 아이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아이의 새벽 단잠을 깨워서라도 바깥으로 나가보자.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특별히 일찍 깨어나기로 약속한 날,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공기에 안기는 날, 그런 날의 경험을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루하루 그 일상들이 물론 각각 버거울 줄 압니다만은 잠시의 짬을 내서 틈을 내서 이런 아이들에게 소중한 경험들을 나눠주고 또 어른들도 함께 그 소중함들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레이첼 카슨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덧붙여요. 자연에 대한 경의의 감정을 간직하고 강화하는 것. 인간 삶의 경계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그 무엇을 새롭게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인생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즐겁고 기쁘게 보내기 위한 방법 아닐까?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나는 확신한다. 거기에는 분명히 매우 깊은 그 무엇, 언제까지나 이어질 의미심장한 그 무엇이 있다. 과학자이든 일반인이든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삶의 고단함에 쉽게 지치지도 사무치는 외로움에 쉽게 빠지지도 않는다. 네, 이 정도만 하죠. 예. 이 책은 이런 글과 함께 아름다운 글과 함께 또 사진, 직접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아주 멋진 자연의 풍경들을 감상할 수 있는 사진도 함께 보시면서 봄날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싹들과 꽃잎들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 명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매일 일부 코너지요.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당첨자께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 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 이 책은 16년 동안 마케터로 일한 저자가 집필했는데요. 마케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마케팅 관점에 극적인 변화를 줄 책, 16년차 마케팅 전문가가 알려주는 21일 마케팅. 마케팅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모두 이해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리는데요.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위치한 두모실 펜션입니다. 남해바다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실 수 있는 두모실 펜션.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드립니다. 대지 2,000평과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특별 사면이 아닌 일반 사면 같은 경우 어느 기관에서 결정하는지 맞춰달라, 이거였는데 정답은 국회였습니다. 아름다운 촛불잔치님, 미수습자 9분이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양평엄마님, 쾌청하고 맑은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지요. 이번에는 어제 문안토론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어제 문안토론 퀴즈는 박근혜가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 5.18 민주화 운동에 무력 진압을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맞히는 거였는데 아마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답은 전두환이었죠. 정답자 달팽이 여왕님, 김용민 브리핑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 혜주님, 장도리님 만평에서 최순실을 그렸는데
김엄마인 줄 알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안경만 쓰고 뚱뚱하면 다 저 닮았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 순서 개그의 전당 헌재입니다. 지난 1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당한 구속된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변론의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 하이라이트 편입니다. 최순실은 변론에서 박근혜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누차 강조했는데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세월을 많이 보내서였는지 하여간 불통의 퍼레이드였습니다. 잘 안 들리시겠지만 검찰이 자기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영태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평소 문제가 있고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항상 좌파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사람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는 말을 하였고, 누구에게 듣고 와서 그 사람에게 알아보라고 특정하여 지시한 적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도 없고 2014년에 촬영을 한 걸로 봐서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이 지인에게 통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 그러니까 고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거를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이성환이도 아주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이제 하지 않으면 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주고,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말은 빼고 저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녹취를 유도를 한 겁니다. KD 코퍼레이션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죠. 대기업에 납품해달라 소리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증인이 피청구인에게 추천한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원래 친인척이나 이렇게 측근은 그런 거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들어졌고, 또 그게 실제적으로 사용하면은 굉장히 에너지 전략이 많이 되고, 들어간 돈에 비해서 많이 절약이 된다는 차원에서 그 문서만 보냈지, 특정해서 그렇게 보낸 적은 없습니다. 증인이. 자,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 땅이 대한체육회 소유 하남시 신장동 518 부지에 장기 임대받는 내용의 계획인데, 증인 요 부지 인근에 하남시에 땅 소유하고 있죠? 있습니다. 예. 제가 하남시 땅을 그거로 인해서 차익을 벌려고 했다고 신문에는 났는데, 그거는 거기는 오히려 앞에 지하도가 생기는 바람에 땅값이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자, K스포츠재단 관계자가 어쨌든 롯데그룹부터 70억을 받았죠? 그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 말씀드릴 모르시나요? 수 없습니다. 그 진술 거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형사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증인이 설립한 독일 스포츠 매니지먼트 법인인 코레스포츠를 통해서 삼성과 286억 상당의 훈련 계약을 체결해서 삼성으로부터 35억 이상의 훈련 지원금을 받은 다음에 오로지 정유라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훈련 지원금 받은 사실이 있죠? 딸 혼자만 그거를 한다고 그 계획을 삼성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큰 회사가. 우리 증인이 읽은 대로 진술되어 있는지 이거 하고 도장 찍었는지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나요, 이거?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그렇고 특검 수사도 그렇고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 압박적이라서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제대로 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의지가 있나, 제가 정말 너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 압박과 강압 수사를 받아서.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